무릎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수술을 진작 할 걸 그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수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아픈 곳 많았지만 그래도 병원에서는 회복이 빠르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수술 후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큰아들 준혁이가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라고 했을 때부터요. 저는 김영숙,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를 상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드리고 때로는 가족 갈등 중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정말 설마 제 노후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 집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마치고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중간쯤에서 아래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은지 목소리였어요. 여보, 진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벌써 2주째잖아요. 엄마 무릎 수술하셨잖아. 조금만 더 계시면 되지. 준혁이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뭔가 자신 없는 그런 톤이었어요. 조금만 더요? 병원에서는 한 달은 케어가 필요하대요, 한 달. 우리 서준이 중학교 입학 준비해야 하는데 저도 파트 복직해야 하고요. 아침마다 할머니 식사 따로 챙기고 약 시간 맞춰드리고 솔직히 저 지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아침 7시 전에는 절대 방문 안 열고 식사도 저는 간단하게 먹을게요 하면서 사양했어요. 며느리가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님 앉아 계세요 하길래 미안해서 방에만 있었는데요. 그럼 어쩌라고. 엄마 혼자 사시는 집에 보내.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요양원 알아보자니까요. 요즘 좋은 데 많대요. 병원이랑 연계된 곳도 있고.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30년 복지 현장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5년 겨울 상담실에서 만났던 78세 박순자 어르신. 선생님, 처음엔 애들이 매일 왔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틀에 한 번. 한 달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명절에나 와요.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많고. 손등에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던 그분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2018년 봄 요양원 방문 평가 때 만났던 82세 최 할아버지. 복지사님, 여긴 감옥이에요. 밥 시간 정해져 있고 잘 시간 정해져 있고.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월세 놓고 외국 나갔거든요. 복도 끝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그 뒷모습. 2020년 코로나 때는 면회 금지로 몇 달씩 자식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계셨죠. 저는 그때 상담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지여야 한다. 최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제가 지금 그 마지막 선택지 얘기를 듣고 있다니.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앞에서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를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졌대요. 병원도 가깝고 프로그램도 많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준혁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설었어요. 준혁아. 네, 엄마. 엄마가 30년간 뭐 했는지 알지? 사회복지사 하셨잖아요. 그래. 노인복지 전문으로.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아. 며느리 은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알아. 그래서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이요? 집에 갈게. 내일 당장은 못 가도 일주일 안에. 엄마.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일하면서 늦게 들어올 때도 아빠 장례식 때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아들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직 목발 짚고 다니시는데. 혼자 계시면 넘어지시면 어떡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
간병인 쓰든지 복지 서비스 신청하든지 하면 되지.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엄마 연금으로 감당 안 돼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중학생 손자 서준이는 눈치만 보고 준혁이는 자기가 실언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그래, 돈 문제구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 연금 180만 원. 간병인 쓰면 최소 월 240만 원. 요양원은 300만 원 넘고. 그렇게 따지면 엄마는 경제적 부담이지. 엄마 제발. 괜찮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목발을 짚고 똑바로 섰어요. 내일 작은 애 집으로 갈게. 미리 전화해 둘 테니까 걱정 마. 그날 밤 작은 딸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네 집에서 잘 지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은아, 엄마 너네 집에 잠깐만 있어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억누른 듯한 한숨. 그 작은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네, 엄마. 올게요. 내일 모레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어두운 방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남의 노후는 설계해줬으면서 정작 내 노후는 준비 못한 사회복지사.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 69세 엄마.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작은 딸 지은이가 운전하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엄마, 오빠네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오래 신세진 것 같아서. 그렇구나. 더 이상 묻지 않는 딸의 옆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빠한테 전화 받았구나. 엄마가 요양원 얘기에 기분 나빠하셨다고 들었겠죠. 지은이 아파트는 신혼 3년차 부부답게 깔끔했습니다. 32평 새 아파트 현관 들어서자마자 가구 냄새가 났어요. 엄마 안방 쓰세요. 저희는 작은 방 쓸게요. 아니야, 엄마가 작은 방 쓰면 되지. 너희 신혼인데. 됐어요. 짐 풀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피곤한 거겠죠.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데 바쁜 와중에 엄마까지 모셔와야 하니 짐을 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늦게 퇴근하고 사위 재민이가 먼저 와서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마워, 재민아. 내가 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무릎 불편하신데요. 편히 계세요. 착한 사위였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그런데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왔어? 재민이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은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응. 오늘 야근이었어. 고생했어. 밥 차려놨어. 응. 한마디로 끊는 대답.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역력했죠. 저녁을 먹는 내내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질만 하고 사위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답했어요.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표정 보니까 뭔가 있는데? 당신이 뭘 알아?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만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목소리들. 갑자기 왜 그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회사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무릎이. 나도 알아. 근데 우리도 신혼이잖아. 솔직히 불편해. 매일 눈치 보이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지은아. 오빠한테 전화 왔더라. 어머니 요양원 같이 알아보자고. 오빠네도 힘들대. 우리도 마찬가지야.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가족 문제를 상담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느낀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상담일지에 적었죠.
가족 돌봄 부담은 사회적 지원으로 경감해야 한다. 노인 독립 생활 지원 시스템이 우선이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일 때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부담이 되니까 상담일지에 쓴 글자들이 전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오빠랑 통화했어요. 어머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식탁 앞에 앉아있던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놨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어젯밤 대화 다 들었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지. 당연한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때문에. 지은아.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안 가. 절대로. 하지만 혼자 사시기엔. 혼자 살 방법을 찾을 거야. 엄마가 30년 동안 뭐 했는데? 노인복지 전문가였어. 내 노후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 진짜. 오늘 집 갈게. 예? 엄마 집. 오늘 당장 갈게. 택시 부르면 돼. 사위 재민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계세요. 아니야 재민아. 고마웠어. 근데 엄마는 엄마 집이 편해. 점심때쯤 짐을 쌌습니다. 올 때 가져왔던 옷가지 몇 벌, 약 목발. 지은이가 회사에 반차 내고 차로 바래다 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엄마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현관 앞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생각보다 강해. 포옹을 하려다가 관뒀습니다. 괜히 눈물 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15년 살던 우리 집으로 가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었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집에 가신다고요? 그래. 엄마 요양원 한 번만 같이 알아봐요. 좋은 데 있으면. 준혁아. 네 엄마. 엄마는 안 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 얘기 꺼내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년 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짐 들어드릴까요? 목발 짚으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빌라.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집 문을 열었을 때 2주 넘게 비워둔 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자식 둘 낳아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편 암투병 5년 동안 간병하면서도 일 놓지 않았고 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연금 납부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작 무릎 수술 하나로 자식들한테 짐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노인 혼자 살기. 간병인 비용. 재가 복지 서비스. 화면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들 인생 상담해줬으면서 정작 내 인생은 이 모양이네. 그때였습니다. 검색 결과 중 눈에 띄는 단어 하나. LH 고령자 복지주택. 클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쳤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전부 고역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일어날 때마다 온몸에서 땀이 났죠. 새벽 4시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발이 욕실 매트에 걸렸거든요. 간신히 벽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혼자서는 정말 위험하구나. 아침이 되자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그래. 식사는요?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찬장에 있던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간병인이라도 쓰셔야죠. 그게 얼마나 드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12시간만 쓰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낮 시간만이라도.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병인. 30년 복지사 생활하면서 수없이 연결해드렸던 서비스. 그런데 막상 내가 쓰려니 막막했어요. 3일 후 첫 번째 간병인 김순애 씨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경력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있을게요.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재활 운동 도와드리기 다 할 테니 편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비용은 월 240만 원인데 괜찮으시죠? 12시간 기준이에요. 240만 원. 제 연금이 180만 원인데 6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순애 씨가 아침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집안 청소도 해줬어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드라마 재밌네요. 거실 TV를 크게 틀어놓고 순애 씨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안 된 채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저기 설거지는. 아, 네. 드라마 끝나고 할게요. 그런데 드라마가 끝나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저녁 6시쯤 순애 씨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짐을 쌌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아프대요. 네, 그러세요. 12시간 중 2시간을 일찍 퇴근했지만 비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24시간 케어 요청이 들어왔어요. 비용이 더 좋아서요. 두 번째 간병인은 40대 박미영 씨였습니다. 어르신, 저 경력 5년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밝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짐 좀 두고 가도 될까요? 집이 멀어서요. 옷이랑 이것저것. 네. 작은 방 한쪽에 미영 씨 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옷, 화장품, 심지어 이불까지.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사둔 반찬이 없었어요. 미영 씨, 냉장고에 있던 멸치볶음. 아, 그거요? 제가 점심에 먹었어요. 어차피 어르신 드실 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였어요. 어르신, 전세금이 얼마예요?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어르신, 자녀분들은 용돈 안 드려요? 요즘 자식들 참. 어르신,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혹시 사기 조심하세요. 한 달을 못 채우고 계약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60대 초반 이경숙 씨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나이가 있어서 무거운 건 못 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경숙 씨는 성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요. 설거지만 해드릴게요. 어르신, 오늘 장 보러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제가 경숙 씨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또 교체했어요. 그렇게 석 달 동안 간병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어떤 분은 코로나 확진으로 못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첫날부터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그만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석 달 동안 720만 원이 나갔어요. 연금 180만 원 곱하기 3개월은 540만 원. 부족한 금액은 180만 원. 적금을 깼습니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을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살 빠지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간병인은 어때요? 잘 오시고 있어요? 응, 뭐. 엄마. 준혁이가 식탁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한번 보러 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데 있대요. 병원 바로 옆이고 시설도 최신이고. 준혁아, 엄마 말 안 들렸어? 들었어요. 근데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간병인 계속 바뀌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요양원이 훨씬 나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번만 봐요. 보시고 결정하세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양원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준혁이 말대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깨끗한 5층 건물.
입구부터 호텔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어요. 30대로 보이는 상담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식도 나가요.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작은 정원도 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실 기준 월 320만 원입니다. 식비, 관리비 포함이에요. 320만 원. 연금의 거의 2배였습니다. 2인실은요? 280만 원이고요. 4인실은 220만 원부터 시작해요. 2층 4인실을 둘러봤습니다. 8평 정도 되는 공간에 침대 4개. 개인 공간은 침대 하나와 작은 침대 옆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TV는 공용이고요. 화장실도 공용입니다. 불편하시면 1인실을. 잠깐만요. 복도를 걸으면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30년 복지사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맡았던 그 냄새. 3층 휴게실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어요. TV 앞에 멍하니 앉아 계신 분, 창밖만 보고 계신 분, 조는 분들. 그때였습니다. 김 선생님?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순자 어르신? 2015년 겨울 제가 상담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세상에, 김 선생님이 여기는 웬일이세요? 어르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3년 됐어요. 아들이 여기 넣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와요. 박순자 어르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눈빛도 흐릿했고요. 어르신, 여기는 어때요? 순자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는요,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옥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 시간 정해져 있고, 잘 시간 정해져 있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들어오시려고요? 아니요. 다행이에요. 절대 오지 마세요. 자유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때요? 시설 괜찮죠? 집에 가자. 예. 다른 층도 보셔야죠. 됐어.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휴게실에서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상담했던 어르신. 그래요? 근데 왜 안 좋아 보이세요? 준혁아. 네, 엄마. 엄마는 요양원 안 가. 어떤 요양원도. 하지만 내가 찾을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엄마 30년 동안 노인복지 전문가였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검색 결과. LH 고령자 복지주택. 클릭하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18만 원. 무장애 설계. 비상벨 시스템. 생활지원사 상주.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전화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목발을 짚고 가니 20분이 걸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고 싶어서요. 아, 네. 잠시만요. 그분이 컴퓨터를 켜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임대주택과 다르게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가요? 먼저 시설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턱이 없는 무장애 설계고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요. 미끄럼 방지 바닥재도 기본이고요. 제가 30년 동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각 호실마다 비상벨이 있어서 응급 상황 시 관리실로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면서 매일 안부 확인해드리고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른데 보통 36제곱미터 기준으로 월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예요. 18만 원. 간병인 비용 240만 원의 1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죠?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해요. 소득도 기준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어르신 혼자 사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월 소득 약 230만 원 이하시면 돼요. 저는 연금이 180만 원인데요. 그럼 기준 안에 들어가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경쟁률이 높아요. 신청자가 많아서 보통 5대1에서 10대1까지도 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당첨될 수 있나요?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이시거나 국가유공자시거나 철거민이시거나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 경력도 가산점이 있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회복지 경력이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5점, 20년 이상은 10점이에요. 30년이면요? 30년이요? 잠깐만요. 공무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15점이에요. 이 정도면 당첨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년.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상담하고 명절에도 어르신들 찾아뵙던 그 30년이 이제 제 노후를 지켜줄 무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경력증명서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서두르셔야 해요. 이번 모집 놓치시면 다음엔 6개월 후에요. 바로 준비할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992년에 딴 거라 누렇게 바랬지만 잘 보관돼 있었어요. 경력증명서는 전 직장에 전화해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챙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신청부터 하고 결과 나오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르신 접수 완료됐어요.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와요. 당첨되면 연락 오나요? 네, 문자하고 우편으로 통지서 나갑니다. 그 한 달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간병인은 6번째 분으로 바꿨어요. 이번엔 그나마 괜찮은 분이었지만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 복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비입주자. 정식 당첨은 아니지만 대기 순번이 빠르면 곧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위치 경기도 부천시.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월 임대료 18만 5천 원. 관리비 별도 약 5만 원. 예상 입주 시기 2개월 후. 서울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어요. 더 중요한 건 월 24만 원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간병인 240만 원의 10분의 1. 요양원 320만 원의 13분의 1.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작은딸 지은이가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가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했어. 예? 준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알아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노인 맞춤형 주택이라는 것, 월 18만 원이면 된다는 것, 생활지원사가 있다는 것,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는 것. 그래서 2개월 후면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잘 됐네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거기면 안전하겠다. 생활지원사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집 전세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약하지. 복지주택으로 가면 이 집은 필요 없으니까. 전세금이 얼마죠? 1억 5천. 준혁이와 지은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둘 다 표정이 계산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뭐? 1억 5천이면 요양원 1인실 보증금으로 쓰고 매달 관리비만 내시면 되잖아요. 훨씬 좋은 데서 사실 수 있어요. 준혁아, 엄마가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 부천이잖아요. 서울에서 멀어요. 우리가 찾아뵙기도 힘들고.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도 일리 있어요, 엄마. 요양원이면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대로 알아보면 되잖아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얘네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세금이었습니다. 준혁아, 지은아. 제가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엄마 전세금 필요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래? 정말? 당연하죠. 그럼 왜 복지주택 간다는데 요양원 얘기를 꺼내? 월 18만 원이면 되는데 왜 300만 원짜리를 권하는 거야? 그게요, 그건. 준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회계사 자격증 따야 하는데 학원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재민이가 창업 준비 중이거든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 3천만 원 정도요. 준혁이 너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 고등학교가 외고 가고 싶대요. 학원비랑 입학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어서요. 전세금 올려서. 얼마? 5천만 원이요. 합치면 8천만 원. 제 전세금 1억 5천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복지주택 가면 전세금 1억 5천이 나오잖아. 그거 너희한테 나눠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구나. 엄마, 그게. 솔직히 말해. 맞지? 둘 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은 제 노후를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제 돈을 걱정했던 겁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엄마 걱정되는 거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돈이 그냥 월세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좀 쓰면서 엄마도 좋은 데서 지내시면 서로 좋잖아요. 좋은 데가 요양원이고. 엄마, 요즘 요양원 진짜 좋아요. 아까 본 데 말고 다른 데도 많고요. 됐어.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결정 끝났어. 복지주택 간다. 하지만 엄마. 그리고 전세금은 엄마가 쓸 거야. 예? 둘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게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적금 들 수도 있고. 엄마,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업 자금 없으면 재민이 회사 못 차려요. 엄마,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빌려주세요. 안 돼. 왜요? 지은아.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남편 병원비 내고 너희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산 이 집이고. 그걸 우리가 모르나요? 알면서도 달라고 하니? 엄마는 연금 있잖아요. 180만 원이면 복지주택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다면서요. 그래, 살 수 있어. 그래서 가는 거고. 그럼 전세금은 그냥 묵혀둘 거예요? 엄마 돈을 엄마가 어떻게 쓰든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엄마 걱정했는데. 걱정?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했어.
지은이 너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그때 요양원 보냈던 것도 엄마 걱정이 아니라 너희가 편하자고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야. 엄마, 나가줄래? 오늘은 더 얘기하기 싫어. 둘이 나간 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준혁이 지은이 번갈아가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준혁 엄마 제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전화 받아주세요. 지은 엄마 죄송해요. 그냥 제 욕심이었어요. 화 풀어주세요. 준혁 엄마 건강 진짜 걱정돼요. 복지주택 가셔도 돼요. 전세금 얘기는 제가 잘못했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LH에 전화했습니다. 예비 입주자인데요. 정식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확인해 드릴게요. 어르신 다음 주에 한 분 취소하셔서 자리 났어요.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정말요? 네. 입주 의사 있으시면 계약 진행하시면 돼요. 할게요. 바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2주. 2주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세 해약 통보를 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한 달 후 나간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전세금 받을 계좌를 새로 만들었어요. 자식들이 모르는 계좌로. 그리고 이사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은데 작은 차로 부탁드려요.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30년 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독립을 도왔던 제가 이제는 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준혁아. 네, 엄마. 엄마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예? 벌써요? 응. 복지주택 자리 났대. 그리고 준혁아. 네?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이제부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LH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 입주자세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들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천시 고령자 복지주택 402호. 제 새 주소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월세는 매달 25일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해요. 생활지원사님이 입주 당일 오셔서 시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이게 증거였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증거.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LH. 설마 정말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 준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랑 상의도 안 하시고. 상해? 필요 없어. 엄마 인생이야. 엄마. 준혁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엄마,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로요. 그런데 정말 전세금을 하나도 안 주실 거예요? 역시나였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준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복지주택 보증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월세 18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한 달에 23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전세금 1억 5천에서 보증금 500 빼면 1억 4,500이 남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연 4%라고 쳐도 580만 원이에요. 응. 한 달로 치면 48만 원. 엄마 연금 180에 이자 48만 원이면 228만 원이에요.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준혁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여유 있는 돈에서 저희한테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얼마? 5천만 원만요. 5천만 원. 제 전세금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안 돼. 엄마. 준혁아,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엄마 돈은 엄마가 쓴다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어떡하고요. 은지는 매일 집값 올랐다고 이사 가자고 하고 서준이는 학원비 더 달라고 하고.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까지 효자 아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었고 결혼하고도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그래, 고마웠어. 그럼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죠. 준혁아.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효도는 거래가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가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진심으로 부모 걱정하는 마음이지.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정말. 너 엄마 걱정해서 요양원 권한 거 맞아? 아니면 전세금 때문이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엄마가 바보 같아 보여도 30년 동안 사람 상대하는 일했어. 바보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안 주신다는 거죠? 좋아요. 이제 엄마 혼자 사세요. 저도 이제 안 올게요. 쾅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저는 오빠처럼 큰 돈 안 벌어요.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재민이 창업 자금이 꼭 필요해요. 지은아. 엄마, 제발요.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이자 붙여서 다 갚을게요. 약속해요. 안 돼. 왜요? 오빤 안 주면서 저는 줄 알았어요. 둘 다 안 줘. 엄마도 참하시네요. 딸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그 많은 돈 혼자 다 쓰시게요? 많은 돈? 1억 5천이 많은 돈이야? 노인 혼자 쓰시기엔 많죠. 노인. 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노인이지. 쓸모없는 노인.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아, 엄마가 너 낳아서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3천만 원 줬던 거 기억하지? 기억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 침묵. 이건 주는 거야.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딸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거야. 그랬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하면서 속으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솔직해져라, 지은아. 엄마 나이 먹으면 어차피 다 너희 줄 돈이니까 미리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이사 준비해야 해서 바쁘니까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15년 살았어도 정작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이불, 그릇 몇 개, 사진첩. 가구는 다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복지주택에 기본 가구가 있다고 했거든요. 짐을 싸면서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할 때 쓰던 간병 일지였어요. 2015년 3월 5일. 오늘 항암 3차. 많이 힘들어하심. 손 꼭 잡아드렸음. 2016년 1월 20일. 오늘은 좀 괜찮아 보임. 죽 한 그릇 다 드심. 감사. 2017년 9월 14일. 마지막 가는 길도 편안하시길. 사랑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어요. 남편 간병하면서 애들은 바쁘다고 자주 못 왔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야 준혁이가 그랬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요? 그 이틀 후부터 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상담 예약된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쉬는 건 제 인생에 없었어요. 이사 전날 밤 짐을 다 싸놓고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의 기억들. 아이들 명절 때 와서 웃던 모습, 남편이랑 소파에 앉아 TV 보던 모습, 혼자 밥 먹던 모습. 이제 다 추억이 되는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은지예요.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준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님이랑 싸우고 나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모시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 게.
지금 생각하니 정말 죄송해요. 은지 씨. 네, 어머님. 고마워요, 전화해줘서. 근데 준혁이는 준혁이가 풀어야 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또 똑같아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은지 씨, 시어머니 욕심 하나만 들어줄래요? 말씀하세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제가 못 챙겨준 만큼 은지 씨가 잘 챙겨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사 당일. 이사 짐센터 기사님이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할머니, 짐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새 출발하러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차에 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준혁이와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너희 어떻게 왔어? 이사 날짜 은지한테 들었어요. 지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침묵. 돈 얘기한 거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욕심만 부렸어요. 준혁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아프실 때 진짜 걱정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돈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두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는 갈게.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짐 옮기는 거. 됐어. 기사님이 해주신대. 그럼 자주 찾아뵐게요. 억지로 안 와도 돼. 너희도 바쁘잖아.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니, 2번. 자주 갈게요. 그래, 알았어.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두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인사였습니다. 부천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생활지원사 김미숙 씨가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402호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깨끗한 원룸형 구조. 문턱 없는 현관, 안전 손잡이가 달린 화장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여기 비상벨이에요. 누르시면 관리실로 바로 연결돼요. 창문이 크네요. 네, 햇볕 잘 들어요. 여기 베란다에서 앞산 보이시죠? 창밖으로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미숙 씨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빈 방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힘으로 선택한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사랑해요. 지은 엄마 주말에 놀러 갈게요. 반찬 만들어 갈게요. 건강하세요.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 잘한 걸까? 정말 잘한 결정일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새벽 6시쯤 복도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어르신 주무셨어요? 아침 산책 가실까요? 그럼요. 오늘 날씨 좋던데. 김 어르신도 같이 가세요. 좋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생기 있는 활기찬 웃음소리. 아,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사는 곳이구나. 입주 일주일 후. 같은 층에 사시는 송명자 어르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306호 송명자예요. 71살이에요. 아, 네. 저는 김영숙이고요. 69살이에요. 어머, 동갑내기네. 잘 됐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1층 식당에서. 식당이요? 네, 몰랐어요. 단지 내에 경로식당 있어요. 한 끼에 3,000원인데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명자 씨를 따라 1층에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3, 3, 5 모여 앉아 저녁을 드시고 있었어요. 명자야, 여기. 영숙 씨, 저기 우리 단골 자리예요. 앉자마자 다른 어르신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네, 402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501호 이순희예요. 저는 208호 박정숙. 한 끼 식사 동안 5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들 밝았어요. 표정이 살아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봤던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입주 1개월 후. 아침 8시 1층 운동실에서 명자 씨와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영숙 씨, 무릎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목발도 안 짚고. 그러게요. 여기 와서 매일 운동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허리 아팠는데 여기서 물리치료받고 많이 나았어요. 운동을 마치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인권 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복지사 경력을 살려서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했어요. 어르신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무조건 맞출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해요? 그건 자식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부모님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딸한테 짐이 될까봐 요양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 듣고 용기 났어요. 어떤 용기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요. 여기 신청해 볼게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도왔지만 정작 제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30년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입주 3개월 후.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와 사위 재민이가 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반찬 만들어 왔어요. 들어와. 둘이 들어와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그치?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고. 여기서 사시면 편하시겠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정말요? 정말.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됐어, 이제.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늙으면 우리 애들도 저한테 그럴까봐. 침묵. 그래서 다짐했어요. 엄마처럼 살겠다고. 자식한테 의존 안 하고 제 힘으로 노후 준비하겠다고. 재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했습니다. 창업 자금 때문에 어머님한테 부담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은 대출받아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재민아. 어머님,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는 거 잘하고 있다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입주 6개월 후. 어느 화창한 봄날 단지 옥상 정원에서 명자 씨, 순희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되게 지쳐 보였거든요. 지금은 완전 딴 사람 같아요. 명자 씨도요. 처음엔 조용하더니 지금은 제일 시끄러워요. 어머, 나 원래 이래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가도 돼요? 은지랑 서준이랑 같이. 그래, 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그냥 와. 알겠습니다.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제분들이 자주 오시나 봐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요즘은. 부러워라. 우리 아들은 3개월에 한 번인데요. 그래도 오시잖아요.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긴 하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래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산책로에서는 어르신들이 걷고 계셨어요. 이게 진짜 노후구나. 요양원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사는 것. 자식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 저녁 6시 준혁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은지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많이 사왔네.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다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사온 반찬들이었지만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어머,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할머니가 용돈 주셔서 산 문제집 풀었거든요. 그래? 잘했어.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무릎은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산책도 매일 하고. 다행이다.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아프실 때 곁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됐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저 요즘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모시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 거 정말 부끄러워요. 다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너희도 엄마도. 어머님.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식사 후 다 같이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시는 분들 다 밝으시네요? 그럼요. 다들 자기 삶 사시는 분들이니까. 엄마도 그래요? 그래. 엄마는 지금 엄마 삶 살고 있어.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그날 밤 다들 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사는 집. 처음으로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살.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의 노후 지침. 1.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다. 의존하지 말 것. 2.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미리. 3.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다. 다른 길을 찾을 것. 4.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할 것. 고령자 복지주택, 기초연금, 재가 서비스 등. 5. 경제적 독립이 진짜 독립이다. 6. 건강할 때 준비하라. 7.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나로 살 권리가 있다. 메모를 저장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걸 복지관 게시판에 붙여야겠어요. 저처럼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3개월 후. 복지관 강의실에서 노후 독립 생활 준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자식들 집을 전전했던 일, 요양원을 거부했던 이유, 고령자 복지주택을 발견한 과정, 자식들과의 갈등과 화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화면에 큰 글씨로 띄웠습니다.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 자식들이 정해주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돈도 없고 자식들도 안 도와주는데 어떡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 혜택을 모르면 못 받아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몰랐던 복지 혜택들. LH 고령자 복지주택 월 1,825만 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무료 또는 저렴. 노인 일자리 사업 월 60만 원. 긴급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자식 손 안 벌리고도 살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복지주택 신청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딸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용기 났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30년 복지사 경력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요양원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저처럼 여기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노후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69세에 새 출발한 저처럼 당신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에필로그. 오늘도 아침 8시 명자 씨와 산책을 갑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는 날이에요. 어머, 저도 갈래요. 손을 잡고 걷는 산책로.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69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유로운 지금. 이게 진짜 노후구나 매일 깨닫습니다. 자식 눈치 끝. 월 19만 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노후 응원합니다.